지난 시간에 제가 주적 원소 전자배터리 배웠었죠. 그래서 주적 원소 한번 다시 보면은 1s 3s 3p 3p가 여기 있겠죠. 그다음에 4s. 오늘 할 얘기는 4S하고 3D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디옵텔의 전자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전이금속 원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림에서는 4S가 3D보다 위쪽에 그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S가 3D보다 아래쪽에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포타슘 같은 경우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알곤 코어에 4S가 있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4S가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3D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고 3D가 위쪽에 있고 4S가 아래쪽에. 그래서 전 하나가 4S에 들어가요. 그 다음은 칼슘. S부터 아래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칸디움. OS2, 3D1. 디오프텔 전자가 하나 채워졌으니까 3D 오프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될 텐데 문제는 스칸디움 플러스예요. 전자 하나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어디가 날아가야 되냐면은 3D가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3D가 날아가지 않고 S 오프텔에 있는 전자가 날아가서 4S1, 3D1. 뭔가 좀 해석이 잘 안 된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은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양자 계산 결과에 보면은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4S는 그냥 쭉 떨어져. 그럼 3D 오비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바뀌는 거야. 역전이 돼. 포타슘의 경우에는 4S가 아래쪽에 있고 3D가 위쪽에 있어. 칼슘도 마찬가지. 그냥 스칸디움에서는 거꾸로 가는다. 스칸디움에서는 거꾸로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럼 포타슘과 칼슘의 전자 배치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스칸디움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은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세 개 전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전자가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3D보다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자 두 개가 더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자,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좀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방법인데 먼저 첫 번째 왜 3D 오비탈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인 4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프린팅을 오른쪽에 보면은 3D 오비탈하고 4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방식이 있어요. 이 아래고 4S를 대충 그리면 이런 모양. 3D 오비탈은 이런 모양. 이 그림에서 내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3D 오비탈이 이런 모양이다. 4S 오비탈은 너무 커서 이제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전자 3개를 배치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전자는 낮은 오비탈 에너지 주율인 3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야 할 텐데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3D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3D 오비탈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미 여기 전자가 하나가 더 있어. 그리고 공간도 되게 작아. 그러면은 여기 3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살짝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더 넓은 공간에 비어있는 4S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가 오히려 3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단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낮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전자도 마찬가지로 3D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전자 간의 반발력을 줄여줘서 더 낮은 에너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이 4s2 3d1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설명 방법은 이제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 설명 방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전자 원자인 경우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어떤 정보가 들어갔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 청력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 청력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주요 설명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3D가 이렇게 있고 4S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 두 개가 4S에 들어가 있고 3D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배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4S 오비탈에는 전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컨피그레이션보다 이렇게 4S1, 3D2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뭐가 에너지가 더 낮을 것 같냐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테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뀌질 않아. 왜 그러느냐?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떨어질 때 얘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가정이 필요해요.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요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안 바뀐다는 거지. 4s2 3d1일 때도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기고 4s1 3d2일 때도 요 오비탈 에너지가 여기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 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는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면은 4s1 3d2로 컨피그레이션이 바뀌게 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게 돼. 이쪽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여기는 d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래서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더 낮냐면은 이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높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컨피그레이션보다는 이 컨피그레이션이 더 안정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전자 원자에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일렉트론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전자 배치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게 다전자 원자 시스템하고 단전자 원자 시스템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트랜지션 메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이죠. 4s 오비탈이 있고 3d 오비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 이건 20점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의 경우에 1s 오비탈이 있고 2s가 있고 2p가 이렇게 있어요. 자, 네온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s에 2개의 전자, 2s에 2개의 전자, p 오비탈이 6개 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백큐 레벨. 백큐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백큐 레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줘. 그 포톤이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에 있던 전자를 떼어낸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서 쏘아준 포톤의 에너지가
100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정을 할 텐데 여기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5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차가 예를 들어서 6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800이었다고 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가는 포톤을 2표비탈이 때려줬어. 그럼 2표비탈이 그 포톤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1000 중에서 500은 뭐에 쓰냐면은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하다는 거지. 500이 남잖아요. 그 500이 바로 전자가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로 나옵니다. 1000이라는 포톤을 쏴줬을 때 2표비탈에 있는 전자를 쏴주게 되면 그 전자는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나가냐면은 500의 에너지를 갖고 나갔다. 반면에 이 포톤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때려주게 되면 얼마 에너지 갖고 나갈 거냐면은 400의 에너지 갖고 나가겠죠. 마지막으로 이 포톤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게 되면은 800을 사용할 테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200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온 원자에다가 빛을 쏴주게 되면 저렇게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픽이 세 군데서 나오게 될 거예요. 픽을 어사인도 할 수가 있겠죠. 이 픽은 어느 오비탈에서 나온 거라고 어사인할 수가 있냐면은 2P에서 나온 거라고 어사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2S 여기는 1S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으로 내가 바깥에서 쏴준 포톤의 에너지를 알고 전자가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죠? 바로 오비탈 에너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100을 쏴줬는데 갖고 나온 키네틱 에너지가 500이라는 얘기는 뭐죠?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500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이 실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 오비탈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빛을 쏴줬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는 건 이온화 됐을 때 사용된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이온화 에너지하고 오비탈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오비탈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근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이라는 포톤을 쏴줬는데 2s 오비탈을 쏴줬다. 근데 얘가 이온화되면서 400이라는 키네틱 에너지 갖고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이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이 전자가 아이니제이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가 사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내려간다 그러면은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하고 오비탈 에너지 주는 이그젝들이 같아. 근데 사실은 어떻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 오비탈 에너지는 살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엄밀하게는 같지는 않아. 근데 쿠프만이라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크게 막 변하진 않더라는 거죠. 얘가 변하긴 변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즌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프로즌이 뭐죠? 프로즌이 얼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얼어가지고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온화 에너지랑 오비탈 에너지랑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는 이 근사를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할 때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쿠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쿠프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거든요. 노벨상을 탔는데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탄 게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야 사실. 근데도 이 일을 했어. 매우 희한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측정하려면은 뭐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전자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여기 이제 챔버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되면 전자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바깥에 뭐를 설치하냐면은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줘. 그 디텍터는 여기다가 설치해. 그러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기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기장에 비해서 걸어준 전기장에 비해서 전자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쪽까지 가지를 못하고 아래에 충돌을 겪어요. 디텍션이 되지를 못해. 걸어준 전기장에 비해서 키네틱 에너지가 작다라 그러면. 반면에 걸어준 전기장에 비해서 키네틱 에너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걸어준 전기장에 적절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디텍터에 디텍션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어떤 특정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전기장에 부합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여기에 측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한다. 얘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 디텍터에 들어가는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자에서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 그러다 이제 나중에 6장에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는 조금 어려워요. 미리 한번 원리를 잘 숙지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건 다시 한번 복습할 텐데 원자의 사이즈에 관한 거예요. 어토믹 사이즈.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원자의 반지름은 줄어든다 그러죠. 왜 줄어드나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져서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제 따라서 NA하고 CA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원자의 사이즈가 크냐면은 소듐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듐의 원자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0.157 나노미터 정도 돼요. 반면에 클로린은 작아져서 0.099 나노미터 정도 돼요.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빼요. 그럼 소듐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전자를 하나 추가를 시켜줘요. Cl 마이너스가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소듐하고 소듐 플러스 중에 어떤 게 반지름이 크냐면은 소듐이 더 크죠. 전자 하나를 빼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유효액제나 커지게 되는 효과를 줘서 반지름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질문이에요.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질 거거든요. 얼마나 커질까가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커지는 것까지 배웠는데 2학년이니까 얼마나 커지는지도 알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커져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클로린 전자 하나만 딱 추가하잖아요. 반지름이 거의 2배가 돼. 0.18이 나옵니다. 거의 2배 정도 전자 하나 들어가는데 전자 하나만 싹 빼잖아요. 반지름이 대폭 감소해요. 얼마가 되냐면은 0.095나노미터로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감 같은 게 필요해요. 감. 얼마나 작아지. 전자 하나가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난탄족 수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8장에서 전위금속 배울 때 그때 배우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왜 어떻게 설명하지? 얘도 마찬가지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유핵전하가 증가하면서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한다. 뭐 그게 이런 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리튬하고 네온을 보면은요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외가 생겨요. 예외가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가 베릴륨이고 여기가 봉소. 봉소가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트로전, 옥시전이 이온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게 돼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예외가 생겨요. 자, 먼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베릴륨 봉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베릴륨의 전자 배치는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백큐ම් 레벨. 베릴륨의 전자 배치.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다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 반면에 붕소는 어떻게 되죠? 외곽의 전자가 2s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고요. 붕소의 이온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또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갔기 때문에 보론의 이온화 에너지는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다음에 나이트로전, 옥시전은 왜 그러냐? 나이트로전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다 채워져 있는 놈이에요. 반면 옥시전은 이제 전자 세 개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추가된 전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다른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에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전자는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랑은 다르죠, 그죠? 혼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다르고 다른 똑같은 오비탈에는 다른 전자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전자를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살짝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온화 에너지는 기억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이온화 에너지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2s 오비탈이 있고 2p가 있으면요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거 비활성 기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p 오비탈에 6개 전자 다 채워져 있는 거 매우 안정된 구조를 이뤄요. 그런데 얘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P3 컨피규레이션도 특별히 안정돼. 반 채워줘도. 다 채워져 있는 거 무조건 물론 안정돼 있어. 근데 얘만큼은 아니지만 반 채워져 있는 거. 반 채워져 있는 컨피규레이션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실험 결과는 나중에 꼭 알려주도록 할게요. d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d 오비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D5.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반 채워져 있는 컨피규레이션도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실험적인 근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반 채워져 있을 때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갖고 알 수가 있냐면은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위 검색에서 바나디움, 크롬,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면 바나듐은 1365, 크롬은 1592, 망간은 1509, 철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가 튀는 놈이 있죠, 그죠? 크롬이 엄청 튄다는 거예요. 크롬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튀어요.
3차 이온화 에너지도 치는 놈이 있어요. 3차 이온화 에너지 측정해 보면은 내가 2987. 얘는 갑자기 3248. 그다음 얘는 어떤 게 튀죠? 망간이 튄다는 거죠. 특별히 갑자기 팍 튀는 놈이 있어. 자, 왜 얘가 튀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크롬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알곤4에 3D5 4S1으로 알려져 있어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있는 전자를 떼는 거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D5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D5는 특별히 안정되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안정되기 때문에 전자를 떼는데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롬 팡 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바나듐이나 망간에 비해서. 얘가 매우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근데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왜 그럼 망간이 크냐? 망간의 전자 배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망간의 전자 배치는 따라서 망간의 첫 번째 전자고 두 번째 전자는 4s2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서 전자를 떼는 거예요? 3D5에서 전자를 떼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반 채워지는 오비탈은 매우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예요. 자, 근데 아까 딱 뭐라 그랬죠? D5도 매우 안정되지만 p 오비탈에 3개 전자 있는 것도 매우 안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타내주는 예가 있어. 실험 결과가 있어. 우리가 3장에서 그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얘기할 때 일렉트론 어피니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일렉트론 어피니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측정이 안 되거나 매우 작은 원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나이트로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데이터가 있어요. B, C, N. 자, 보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얼마냐면 27kJ/mol. 122.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스테릭자가 있는 거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의미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카본은 어떻죠? 27에서 갑자기 커져. 그러니까 카본은 매우 커. 카본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매우 큰데 비해서 그 한 장 넘어가면은 나이트로젠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 나이트로젠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죠? 이거라는 거죠. 나이트로젠의 전자 배치는. 근데 여기다 일렉트론 어피니티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전자 하나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P3는 지금 상태가 매우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P3는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전자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상태가 매우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전자를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작다는 거예요. 반면에 카본은 왜 이렇게 크죠? 카본은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요. P2예요. 카본은 P-오비탈에 2개 전자가 있어요. 얘는 어떻죠? 요거 하나만 전자만 들어오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카본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매우 큰 반면에 나이트로젠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작다.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P3가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 컨피그레이션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줘. 여기까지가 5장이에요. 여기까지가 5장.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장은 내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학 1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예요. 뭘 배우는 거냐면은 분자 오비탈에 대한 거. 자, 이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게 고정이 됐다고 그랬죠. 한번 결정이 되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H2 분자 같은 경우에 이 거리가 R이라고 그러면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있어가지고 그거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어. 근데 원자와 다른 점은 뭐죠? 분자는 R 값이 달라지잖아요. R 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바뀌고 이제 모양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R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몰레큘 오비탈이 결정이 되고 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줍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R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 에너지 또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 값에 따라서 어떤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어떤 곡선. 그걸 내가 이제 V라고 부르도록 하죠. V. V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것을 V라고.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냐면은 핵과 핵 사이의 청력. 요 핵 있죠, 핵. 요 핵 있죠. 핵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청력이 존재한다. 쿨롱 리펄전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더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걸 더해주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얻어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걸 알면은 분자에 대해서 거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포텐셜 미니멈으로까지 거리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결합 길이를 알 수가 있고 이 밑바닥으로부터 평평한 데까지 간격으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결합 에너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 곡률로부터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힘상수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몰레큘 오비탈은 바로 요걸 몰레큘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오비탈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R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R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몰레큘 오비탈 에너지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전자가 갇혀 있죠, 그죠? x 이퀄 0 사이와 x 이퀄 1 사이에 여기가 전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풀었죠, 그죠? 파동함수도 구하고 에너지도 구했잖아요. 파동함수는 어떤 모양이었었냐면은 이런 파동함수로 표현된다고 했었고 그때 에너지도 구했죠. 이걸 구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 그래서 에너지 준이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야. 이 에너지 준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모양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이게 L일 때. 자,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이 상자 길이를 늘릴 거예요. L을 늘릴 거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L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바뀐다라는 거야. L에 따라서 에너지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L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2L이라고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될 거겠죠. 이게 L이고 이게 2L이야. 이게 L이고 2L이야. 파동함수도 모양이 바뀐다는 거야. 여기선 파동함수가 0부터 L까지였잖아요. 지금은 2L까지 잡아뽑자.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함수는 푸 사이에는 x지만 파라미터로 뭐를 갖고 있냐면은 x를 갖고 있다는 거야. L을 갖고 있다. L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 함수는 어떤 함수죠? 요런 함수예요. 얘는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거지. 이게 L이야. 이게 이 L이야. 얘는 얘가 L이고 얘가 이 L이야. 얘는 요 함수고 얘는 요 함수. 다시 말하면 파동 함수도 뭐에 따라 달라지죠? L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L에 따라서. L이 파라미터로 들어간다는 거야. 에너지도 L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흡사 그때 뭐랑 같죠? 이거랑 같다는 거지, 이거랑. 분자가 있는데 라지 R이 바뀌게 되면은 오비탈 에너지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모양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파동함수가 어떻게 표현될까? 얘도 파동함수가 전제 파동함수이긴 하지만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죠? 라지 R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다는 거야. 라지 R을. 얘랑 얘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 수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소가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바뀌게 되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바뀌고 파동함수 모양도 바뀐다. 파동함수는 x의 함수이긴 하지만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냐면은 l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다라는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 자 지금 여기 0과 L 사이에서 여기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때 파동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늘릴 거야, 이렇게 2L까지. 벽이 L에 있었는데 이거 늘려가지고 2L까지 늘릴 거예요. 늘리는데 이 벽을 내가 천천히 늘릴 때하고 갑자기 늘릴 때하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달라. 이게 2L이다. 자, 지금 벽이 L에 있었는데 내가 슬로우리 천천히 2L까지 갔을 때랑 빨리 2L까지 갔을 때 초기 상태 이 상태거든.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야. 근데 벽을 이동을 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천천히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이동시켰을 때 파동함수의 모양이 달라져. 먼저 천천히 움직였을 때,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벽을 따라와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예요. 별로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이 함수가 그냥 이 벽을 따라와. 점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벽을 빨리 움직일 때,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벽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고 할 거라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벽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 엄청 빠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럼 요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왜냐면 전자가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전자가 벽이 움직이는 걸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냥 얘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 얘가 되지만 빨리 움직이면 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기 뭐 다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지. 왜 돌아가? 이 상태 그대로겠지. 왜 저게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저기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텐셜이 다시 저기도 0이. 잠깐. 이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우측도 다 이제 슬로우 먹어야 하는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여지. 얘가 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뀌면은. 아 그래요?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저 상태로 그냥 고정되는. 고정된 거지. 벽이 없는데 벽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L에 있던 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태가 이 상태로 벽은 여기.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러면은 바뀌어야 하면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데? 근데 전자는 만약 움직이고 있다고 서술을 하면 저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샤프한 촉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 이게. 굉장히 샤프해. 여기 하나 올라가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이게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거든.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져야 하는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풋사이 X가 있어 지금 이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 하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이유 없잖아 지금. 아, 그 상태가 그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이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상태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 상태는 전체 에너지를 계속 측정을 해봐. 에너지 측정은 얼마가 될까 얘는? 얘는 n 이퀄 1인 상태니까 이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1 대입해주면 되겠죠. 1. 여기가 분모가 근데 뭐가 되죠? 2L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2L의 제곱. 얘는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언제나 요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 값이. 근데 문제는 요 상태야. 요 상태를 측정하면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 원래랑 아니야. 얘는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한 값이 나오지가 않아. 얘는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한 값만 나오거든요. 요 값. 얘는 에너지 측정은 어떨 땐 요 값이 나오고 어떨 땐 요 값이 나오고 어떨 땐 여러 개 값이 나올 수가 있어. 얘는 왜 그러느냐? 얘는 n 이퀄 1인 상태죠. 얘는 n 이퀄 1인 상태거든. 근데 얘는 n 이퀄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맞아요? n 이퀄 1인 상태는 이게 0이고 2L이라고 그러면은 요런 상태고요. n 이퀄 1일 때는 이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얘는 이 상태예요. n 이퀄 1인 상태. 그러니까 요 식에다 대입해 주면 돼. 그 에너지가 그냥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풋사이 1, 풋사이 2 이렇게 함수들이 나오는데 이 함수 중에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은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분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반드시 요런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요 함수가 바로 풋사이라는 함수라는 거예요. 요 함수가 얘는 풋사이 1도 아니고 풋사이 2도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풋사이 1과 풋사이 2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 풋사이 1, 풋사이 2가 뭔가요? N은 1, N은 2. 그렇지 그거지. 요 함수라는 거죠. 이거. n 이퀄 1, n 이퀄 2, n 이퀄 3 요런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함수는 무슨 함수라는 거죠? 요 함수는 얘도 여기 섞여 있고 얘도 섞여 있고 얘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측정은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측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측정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측정이 될 때가 있어요.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을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값. 관측되면 여러 개 중 하나 붕괴돼야 하는. 그렇지 하나 붕괴되겠죠. 한번 측정할 때 어떨 땐 측정하고 끝 나오겠지. 근데 또 다른 앙상블과 또 측정 어떨 때는 이게 나오고 그렇게 되고. 그 관측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관측 끝나면 그냥 요 상태로 끝나버리는 그쵸, 거죠. 이쪽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정리된 상태야. 한 값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때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분자부터 얘기할 때 H2가 있다 그랬을 때 양자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R 값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런 커브가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R이 이용트럼 때 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R이 이용트럼 때 요 지점에 있어요. R이 바뀌게 되면은 요 포텐셜을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와. R이 1일 때는 요 에너지 주니 R이 2일 때는 요 에너지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요 포텐셜 커브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R이 움직일 때 이 에너지가 요 커브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요 핵이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방금 상황. 방금 상황이니까 갑자기 이게 돼버리니까 얘는 에너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에너지가 천천히 움직여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 상태가 빨리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얘는 에너지가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천천히 움직여야 그 에너지가 정리된 상태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움직여 버리면 이 커브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 커브가. 근데 우리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왜 그러죠? 이 핵은 이 전자가 있으면 전자보다 거의 수천 배 무거워요. 그래서 전자보다 빨리 움직이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매우 천천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갑자기 그냥 확 움직여 버리는 상황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텐셜 커브가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포텐셜은 요 파동 함수는 x 함수이면서 라지 r의 함수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분자인 경우에 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로 돌아가서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분자는 H2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얘보다 더 간단한 분자는 없는데 이렇게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파동 함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은 x, y, z는 뭐냐면은 전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핵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핵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고 벌써 9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표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스몰 r로 표기할게요. 이거는 전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요. 얘를 갖다가 퉁쳐가지고서 라지 r로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자의 파동 함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이건 핵의 좌표를 나타내는 변수. 이거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해야 된다. 얘를. 분자가 주어지면 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이런 형태를 따라요. 그럼 얘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고 얘를 풀겠죠, 그죠? 근데 풀 때 이런 형태로 놓고 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푸냐면 얘를 두 함수에 곱으로 놓고 푼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먼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 두 함수에 곱으로 놓고 푸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파라미터로 R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구할 거라는 거죠. 이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로 스몰 r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전자의 좌표. 근데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핵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요게 바로 요거. 분자 오비탈에서 R이 결정이 되면은 분자 오비탈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 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여기서 라지 R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식은 가만히 보면은요. 요 제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해주게 되면은 전자가 스몰 R에 있고 핵이 라지 R에 있을 확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요 식이랑 비슷해요. 통계에서. 이거만 해주고 끝날게. 요거랑 조건부 확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B가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B가 뭐에 해당하는 거죠? 라지 R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놈은 R이 주어졌을 때 스몰 R이 있을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